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하고요. 네, 박수 치실 건가요? 아, 칠게요. 네. 오늘은 이제 차근차근 배우는 동영상 제작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강의를 해볼 건데요. 1강에서는 이제 영상 기획과 구성 위주로 영상 제작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과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작 전 단계, 제작 단계, 제작 후 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촬영 콘티를 미리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 컷별 계획에 따라서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널리 알고 있기로 편집 단계인데,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색보정이라는 작업도 하고 또 사운드 믹싱 작업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출자로서 제작 전 단계에 어떤 소재를 발굴을 해서 무슨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프리 프로덕션 단계고요. 그리고 시청 대상층, 이거를 내가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내용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기획을 할 때 이제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소재에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표, 주제 설정을 했을 때 그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알맞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신하고 창의적인 소재인지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여건이 우리한테 갖춰져 있고 제작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아니면 현실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획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을 어떤 틀로 전달할 것인지 정하는 작업인데, 작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획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고민하는 과정이 구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획 의도가 똑같더라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재나 기획이더라도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경을 써줘야겠죠. 일단 구성 작업은 시간 순서대로 처음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쭈루룩 차례로 들어갈 것인지, 그거를 이제 종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시간적인 구성 작업이 끝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안에 적어 넣고요. 효과적인 구성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그 프로그램의 이제 기획 의도와 주제를 당연히 잘 반영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시청 대상에 맞는 포맷을, 제작 유형을 잘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신이 설정한 그 타겟 시청자들에게 이 영상이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성안에는 이제 좀 더 기획안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표현 방식을 구성안에 써주는 거죠. 기획 구성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이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기획과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강 촬영에서는 프로덕션 단계로 촬영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고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봤을 텐데 뭐 사이즈, 그리고 앵글,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그 밖에도 촬영 시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이즈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랑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앵글이나 카메라 워킹만 제대로 이해하고 촬영을 해도 그 괜찮아 보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촬영 공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이제 사이즈의 종류에는 큰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익스트림 롱샷, 그 다음에 롱샷, 풀샷, 뭐 풀피규어, 니샷, 미디엄샷, 웨이스트샷, 버스트샷, 클로즈샷, 클로즈업샷,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샷. 종류가 많죠. 네, 이런 종류의 사이즈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이즈는 이제 익스트림 롱샷인데요. 피사체를 굉장히 멀리에서 찍은 거죠. 옆에 보이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헬기나 아니면 뭐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촬영한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서 본 적 있나요? 영화 초입. 그렇죠. 영화를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보통은 정석적으로 이런 익스트림 롱샷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뭐였죠? 순서상으로? 롱샷이죠.
뭐 익스트림 롱샷이랑 롱샷은 조금 이제 구별이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좀 개인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넓게 풍경을 잡아주는 거죠. 익스트림 롱샷과 뭐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장소의 시작을 이제 처음에 보여줄 때, 전체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롱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샷이 있겠죠. 이제 풀샷부터는 아마 이제 기준이 그 거의 사람을 피사체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잡느냐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풀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죠. 나와요. 머리 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담는데 풀샷을 촬영할 때 혹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화면 비례? 화면 미래 비슷한 것 같아요. 풀샷을 촬영할 때 헤드룸이랑 이제 풋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헤드룸보다 풋룸이 한 두세 배 정도 되면 안정적인 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캐릭터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헤드룸과 풋룸을 신경을 써줘서 풀샷을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풀샷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의 전체를 보여줄 때, 처음에 인물이 등장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샷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무릎 위쪽에서 끊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르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할 때 보통은 그 무릎 관절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리가 잘려 보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신경을 써서 이제 관절 쪽에서는 자르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위쪽에서 무릎 위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보통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디엄 샷이 있는데 미디엄 샷 같은 경우는 허리춤부터 이제 머리 끝까지 기능으로는 이제 조금 큰 동작 같은 거를 할 때 손이 보이고 상체가 다 보이니까 동작이 드러나고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할 때, 사람을 촬영을 할 때 미디엄 샷을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트 샷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사실은. 사이즈가 점점 더 인물을 가깝게 잡을수록 그 인물의 감정에 좀 더 가깝게 들어가게 돼요, 관객들이. 그래서 그 인물이 하는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뭐 감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집중해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스트샷에서 클로즈업으로 가게 되면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점점 인물의 그런 감정 같은 것이 고조되어 갈 때 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버스트샷에서 클로즈업 샷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인물의 감정 같은 게 점점 커지니까 그 인물에게 다가가는 관객들의 거리 같은 것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느끼고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또 앵글은 아닌데 영상이나 영화 같은 데서 근데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사용을 하겠죠. 강조점, 특이점을 주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앵글입니다. 사이즈 다음에는 앵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앵글은 이제 또 피사체가 사람을 기준으로 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제 관객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연출자가 앵글을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앵글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아이레벨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 앵글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앵글이 있고 사각 앵글, 뭐 버즈 아이 뷰 앵글, 그 다음에 또 웜즈 아이 뷰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아이레벨 앵글은 이제 가장 널리 그냥 통용되는 앵글이죠. 보통 이제 별다른 연출적인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냥 아이레벨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수평 앵글.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 앵글 같은 것으로 이제 인물을 촬영할 경우 혹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나요? 좀 인물이 어떻게 보이죠? 원래보다 좀 작아 보이나요? 커 보이나요? 원래보다 작아 보여요. 그쵸. 원래 그 실제 모습보다 좀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하이 앵글로 인물을 이제 잡았을 경우에는 그 인물이 조금 더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들 해요. 관습적으로.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연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상이나 영화에서. 하이 앵글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로우 앵글은 그러면 그 반대겠죠. 지금 보면 배트맨을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어때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그쵸. 좀 더 있어 보이고 힘이 넘쳐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를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무조건 로우 앵글로 잡게 했었대요. 자기를 위대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잡을 때는 모습도 훨씬 커 보이고 그래서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도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멋있고 크고 잘 나오니까. 그래서 로우 앵글에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 앵글, 더치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사각 앵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언제 사용하는지 아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배운 적 없어요? 처음 봤어요.
사각 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수평을 맞춰서 찍잖아요.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평을 맞춰서 찍는데 일부러 그 수평을 이렇게 틀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효과를 위해서? 분위기. 그쵸. 분위기랑 연관이 있어요. 인물의 심리 상태랑 조금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일반적이지가 않고 좀 뒤틀려 있고 그런다 싶을 때 그냥 수평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평을 틀어서 사각 앵글로 촬영을 하면은 그 인물의 이제 심리 상태나 그 영화의 분위기, 영상의 분위기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버즈아이 뷰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같아요? 하늘에서 보는. 그쵸.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그래서 이거는 뭐 신의 시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뭐 영화 같은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뭐 아니면 어떤 공간이 처음 등장할 때 뭐 소개를 할 때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잡고 싶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이제 웜즈 아이 뷰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하늘을 봐요. 그쵸. 마치 지렁이가 땅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앵글. 이것도 일반적인 앵글이 아니고 뭔가 영상에서 계속 이제 수평 앵글만 사용하고 계속 같은 앵글만 사용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앵글을 재미있게 좀 표현하고 특수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앵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제 영상의 분위기나 그런 리듬이나 속도감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카메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팬이 있고요. 틸트, 줌, 달리, 뭐 트래킹, 크레인, 스테디캠, 드론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자면 팬은 뭐죠? 이렇게 이동. 그쵸.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여서 이제 피사체를 피사체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서 좌로 움직이면 좌펜이고 우로 움직이면 우펜이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펜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뭐 넓은 사막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면에 다 담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천천히 펜을 해서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공간들을 다 보여주려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그 화면 안에 계속 같이 두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처음에 웨이트리스가 뭐 이제 이렇게 차 같은 거를 이제 테이블에 들고 들어가는 거를 펜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고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떤 주인공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관심을 옮겨주기 위해서 펜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을 위해서 펜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제 피사체를 이제 화면 안에 계속 두기 위해서 펜을 사용할 때는 그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공간을 두고 이제 뒤보다 그 피사체가 움직이는 방향 뒤보다 앞쪽으로 좀 더 공간을 두서 촬영을 하고 그 속도에 신경을 써서 똑같은 속도로 이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틸트는 그럼 뭐죠? 위에서 아래로. 그쵸. 상하. 이번에는 아까는 수평이었다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이제 카메라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이죠. 네, 이제 펜과 대비되는 용어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풍경 같은 펜과 비슷한 용도들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공간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없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줌은 어떤 거예요? 확대시켜. 그쵸. 이거는 뭐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 카메라의 줌 렌즈를 활용을 해서 이제
카메라랑 피사체의 거리를 뭐 가깝게도 할 수 있고 더 멀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줌인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 뭐 사이즈를 설명할 때와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관객들이 그 인물의 감정이나 그런 생각에 조금 더 몰입을 해서 공감을 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줌을 그런 경우에 굉장히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촬영을 할 때 주의사항은 거의 다 비슷해요. 너무 급하게 줌인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연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관습적으로는 그 일정한 속도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남용하는 거는 금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줌 같은 화면의 경우에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줌을 사용을 하면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관객들에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관객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사용은 이제 좀 지양하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줌이랑 달리랑 이제 조금 헷갈리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달리도 혹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달리는 뭐냐면 달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올라타 있는 이런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달리라고 올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올라타서 촬영을 하는 거를 이제 달리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동차 자체를 이제 달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카메라랑 이제 그 카메라를 촬영하는 그 사람이 같이 올라타서 촬영을 하죠. 그 뒤에서 이제 그 손잡이를 잡고 밀어주고 그런 장면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서 달리가 진짜 튼튼하고 큰 경우에는 뭐 조명기까지 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보통은 삼각대, 카메라, 그 다음에 촬영자가 올라가지만 뭐 더 공간이 남을 경우에는 더 뭐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레일을 깔고 이동하는 레일식과 뭐 고무바퀴를 탄 바퀴식이 있어요. 그리고 달리랑 이제 줌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화면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면 피사체가 그 카메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줌은. 그런데 이제 달리 같은 경우에는 달리가 그 피사체 쪽으로 다가가면 카메라가 피사체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화면 그 느낌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래킹 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랙을 깔아서 이제 뭐 달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깔지 않아도 그 달리 차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달리만 가지고 그 바퀴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트래킹 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랙을 쭉 깔아서 뭐 달리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앞에 두고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런 촬영을 한다면 트래킹 샷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를 뭐 옆에다 두고 이렇게 수평으로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시야의 변화를 주고 뭐 피사체와 배경의 변화를 주고 화면에 속도감, 운동감을 부여하려고 할 때 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트래킹 샷을. 그리고 이제 뭐 크레인과 지미집 같은 촬영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좀 특수한 장비, 크레인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매달아 가지고 보통의 뭐 삼각대로나 방법으로는 촬영을 할 수 있는 뭐 높은 곳이라든가 뭐 그런 곳까지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넓은 반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과 지미집.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람이 같이 올라타요, 카메라랑. 그런데 이제 지미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인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비슷한 그런 촬영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드론 촬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뭐 TV 화면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영화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아마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용도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영상 쪽에서도 촬영 쪽에서 항공 촬영으로 많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졸리샷 같은 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졸리샷은 이제 줌이랑 이제 달리랑 합성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느냐면 그 달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피사체에 다가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줌은 아웃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공포 영화라든가 뭐 스릴러 영화라든가 그래서 인물의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급박하게 반전되고 막 그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아마 봤을 텐데 용어를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촬영 시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하나 살펴보자면 그 샷의 시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샷이라는 게 뭐죠? 배웠나요? 한 음. 프레임? 한 프레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샷을 구성을 할 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좀 관객들이 봤을 때 좀 쉽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명료하게 만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할 때 컷을 이제 컷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객들이 봤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말하자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컷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영화들에서는 관객들이 되게 속도감, 박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촬영, 이제 촬영을 할 때 편집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샷 안에 뭐 프레이밍이라고도 하고 뭐 미장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보여줘야 될 피사체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배제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인간의 눈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보다는 이제 밝은 곳으로 눈이 당연히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도가 낮은 곳보다는 채도가 높은 곳으로 눈이 가요. 그 다음에 작은 물체보다는 큰 것으로 눈이 가게 되고, 정지한 것보다는 움직이는 물체로 당연히 시선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 관객들이 어느 것을 보게 될지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 보면서 그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 할 때는 뭐 이제 레이어를 쌓아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뭐 전경을 만들어주면서 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다른 피사체들을 가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카메라의 그 포커싱 기능을 이용해서 그 원하는 물체에만 포커스를 잡아주고 그 뒤에 있는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날려주는 뭐 그런 촬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레이밍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건 풀샷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펜 같은 이제 장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촬영을 할 때 뭐 기본적으로 헤드룸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드룸은 많이 들어봤죠?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네. 네, 헤드룸은 뭐냐면 이제 아까 풀샷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피사체 이제 주로 인물이겠죠? 인물이랑 이제 화면 상단에 이렇게 공간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보통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이제 공간 개념인데, 보통은 자기 주먹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 개인적으로 다른 감각이어서 다 각자 나름대로의 헤드룸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정도로 헤드룸을 주면 안정적인 이제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떤 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이 보여요? 세 개의 사진 중에. 위에 거요. 그쵸, 네. 제일 위에 게 이게 좀 눈에 많이 익은 그런 사이즈죠. 헤드룸이고. 예. 다른 식으로 촬영을 하면 뭔가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조금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식의 그런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즈룸, 루킹룸, 이제 아이룸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펜할 때 이제 인물이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 움직이는 쪽으로 조금 더 공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가 여기 있다고 해서 노즈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보는 쪽이라고 이야기해서 루킹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눈이 있다고 해서 아이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 같은 뜻이에요. 네. 다 혼용해서 쓰는 단어들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물들이 뭐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예. 그런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출의 의도에 따라서. 언제 그렇게 촬영할까요? 언제 이렇게 촬영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촬영하면 조금 느낌이 어때요? 인물이. 모르겠어요?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답답하다거나 뭐 몰려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물이 어떤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좀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인물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연출자의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예. 이 리드룸도 뭐 방금 말했던 로즈룸, 루킹룸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피사체가 움직일 경우에 그 움직이는 방향 앞쪽으로 조금 더 공간을 일반적으로 준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촬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는 그런 감각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많이 따라가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황금 분할. 황금 분할은 들어봤나요? 황금 비율. 황금 비율, 황금 분할.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지켜왔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찾아서 이거는 뭐 영상뿐만 아니라 회화, 조각, 거의 모든 예술들에 통용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황금 비율을 이제 보면은 전체 길이 대 긴 부분의 길이가 뭐 긴 부분의 길이 대 짧은 부분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조금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거의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3분할을 하는 거죠. 가로 3분할을 하고 세로 3분할을 하고 이렇게 3분할을 했을 때 보면 이렇게 점이 4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화면에. 그 점 4개 그 부위에 피사체의 중요한 부분 사람으로 쳤을 때는 이제 눈이 되겠죠. 눈이 이제 위치하게 여기는 이제 또 머리가 위치하게 여기도 얼굴이 위치하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피사체가 그 4개 그 접점에 5개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면 그게 황금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제 전경과 배경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촬영을 할 때. 보통 이제 레이어를 쌓아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평면적으로 한 피사체를 찍는 것보다는 그 앞에 어떤 뭐 나뭇잎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 앞에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경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품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조금 더 화면에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예. 그런 거를 신경 써서 촬영을 해주면 조금 더 화면이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촬영을 하면 네, 화면이 조금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겠죠. 예. 이것도 비슷한 방금 말한 공간감과 깊이를 만들어줄 때 이렇게 인물들이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랑 앞이랑 이런 식으로 좀 앞뒤 공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서 있거나 배치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깊이감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렌즈에 대해서도 혹시 좀 배웠나요? 관광 렌즈랑 망원 렌즈에 대해서? 아니요. 안 배웠어요? 관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관광 렌즈로 촬영을 하면 이제 표준 렌즈에 비해서 이제 앞에 피사체랑 그 뒤에 피사체랑 그 상대적인 크기가 더 크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간감도 더 커지게 되고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렌즈의 효과를 고려하면서 촬영에 신경을 써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앞뒤 피사체의 그 공간이 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서 조금 더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고, 근데 이제 그 피사 개심도라고 해서 그 초점이 맞는 그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카메라의 어떤 부분에서는, 화면의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부분에서는 초점을 나가게 하고 이런 촬영에는 망원 렌즈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잘 하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배경이랑 이제 앞에 쪽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앞에 좀 빛을 비춰줬더니 근데 이제 빛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검은 부분이 생기면서 앞에랑 이제 앞에 부분이랑 뒤에 배경이 붙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명을 이용해서 화면에 입체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화면에 색을 가지고도 그 이제 화면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제 뭐 인물의 감정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세 개 다 같은 이제 사이즈와 앵글의 그런 화면인데 보면은 여기 밑에는 조금 더 이제 엠버라고 하죠. 그 노란색 끼가 있고 이쪽은 블루톤이고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진이죠. 보면은 뭐 새벽에 이거는 뭐 고기를 하러 나가는 것 같죠. 낚시를 하러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밑에는 이제 낚시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 화면의 분위기 자체를 색을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촬영 시에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촬영을 할 때 편집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촬영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은 가능한 좀 자기 생각보다 길게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구성해서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조금 앞쪽과 뒤쪽의 텀을 여유 있게 이제 준비를 해서 그 가운데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편집점을 고려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너무 짧게 짧게 찍어버리면 편집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여유가 있게, 그렇게 촬영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뭐 이제 움직일 경우에 패닝을 하거나 뭐 틸트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패닝을 하고 이제 바로 컷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3초 정도, 5초 정도 멈춰져 있다가 이제 패닝을 이제 천천히 하고 마지막에 그 멈추는 부분에서도 한 3초 정도, 5초 정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멈춰 있던 부분의 장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장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멈춰 있는 부분의 장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 촬영을 통해서 세 가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촬영을 고려하면 더 경제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도 있게 화면을 구성하라는 거, 뭐 간결하게 표현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불필요한 카메라 무브먼트를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삼각대 촬영을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카메라에 능숙해지면, 카메라랑 많이 친숙해지면 그 다음에 카메라를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하죠. 편집을 고려해서 촬영하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랑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보는 눈이 생기고 거기에서 더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거를 많이 촬영하고 또 많이 편집해보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발전을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고, 사이즈와 앵글을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왜냐하면 영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 이제 촬영 실제 제작 단계에 대한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